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교수님, 여전히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짚어볼 게 몇 개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약 2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일요일이니까 아무래도 그 전날에 비해서 약간 줄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200명 줄었고 내일도 다소 줄거나 오늘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보통 화요일까지는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수목금토인데요. 이번 주 수목금토가 지난주 1,600명 또는 1,500명을 끊고 다소 낮아지는 방향이 된다. 이러면은 확실히 4단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 수목금토에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확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32.9%,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거의 33%니까 이전에 80%를 수도권에서 담당하던 것과는 달리 다소 수도권이 내려가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주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오늘은 위중증 환자가 2명 줄었습니다만은 어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185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계속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충분해 보입니다. 150명 수준일 때 남아있는 병상이 약 70% 정도 남아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상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확진 양상의 결과로 다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렇지만은 사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진자를 떨어뜨려야 위중증으로 이행하는 분들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방역 상황 또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상황을 좀 수치를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본 다음에 청해부대 집단 감염까지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수도권에서의 확진 비율이 32.9%, 그래서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또 몇몇 지자체에서는 거리 두기를 상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는 4단계로 격상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자체에서 시행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4단계 초입에 있다 이렇게 4차 유행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즉 아직 수목금토가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피크를 찍고 다소 이번 주에 완만하게 하향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다소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방은 기본적으로는 단계 2단계를 발령 중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좀 더 강화된 2단계 또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는 4단계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이동이 자유로운데 이렇게 다른 지방, 비수도권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강화하는 조치가 생긴다고 하면 다소 4단계 조치, 수도권에서 발령되고 있는 4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진정 속도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목금토가 안 됐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발효되는 다른 지방에서의 강화된 조치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확진 상황은 다소 좀 더 빠른 속도로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수목금토 수치를 눈여겨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수도권은 그렇고 이제 수도권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연일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4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입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상황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작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 집단 감염으로 옮겨 붙으면 더 큰 확산세가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1년 6개월의 방역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한 곳에서 대규모로 폭발적인 양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신천지 예. 교회 같은 일이 이제 거의 없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구로 콜센터 같은 일이 거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방역 경험이 쌓였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교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 확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 측에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예.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도 지키고 있고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도 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진단 검사 키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대형 교회가 정부의 방역 수칙, 즉 정부가 왜 이렇게 4단계 방역 수칙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역대 최고치의 확진자 상황을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교회, 당사자인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는 저는 법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행정법원이 일부 교회의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건을 지키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들 우려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도 엄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법원은 말 그대로 민주사회 질서에 있어서의 마지막 심판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그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교의 대면 예배와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종교다 그러면은 종교를 믿는 분들이 숭배하는 대상자가 종교 교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종교 시간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지, 전능, 네. 전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지를 영어로는 omnipresent라 그래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에나 존재한다. 전지 다 안다는 거죠. 이것을 omniscient라 그럽니다. 다 안다는 거죠. 또는 전능, omnipotent. 만일에 신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교의 대상자가 되었든지 이런 3가지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은 신적 존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꼭 성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핵심 교리로서 이 3가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종교계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가 기본적으로 핵심 교리로서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회의 교리에 충실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비대면 예배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는데 교회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법원은 거기에 일종의 맞장구를 치면서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나 또는 이단화의 경향을 보인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핵심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핵심 교리를 무시하고 계속 대면 예배를 얘기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지, 전능, 전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성립하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 결이 조금 다른 종교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당분간 예. 종교 시설을 닫고 비대면 예배나 아니면은 집에서 명상 형태로 하는 걸 다 허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데도 꼭 문제가 있는 이런 종교들이 이런 핵심 교리를 어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법원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역 상황이 좋아질 텀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교통받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거나 아니면은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 종교계도 이런 상황을 되돌아봐야 되지만 또 법원도 제가 법원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법원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종교의 자유를 허해야 된다,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방역의 영역인 만큼 공공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원도 그렇고 교회 주체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하나만 보고 가야지 다른 쪽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수도권 상황 중에 한 가지 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특별 방역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가치료 대상을 만 50세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가치료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확대된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동의도 하지 않고 저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저는 반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치료는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살 아이가 감염이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젖먹이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아, 유아 보호자가 필요한 아주 어린 아이가 감염이 된 경우에 주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조부모님으로부터 감염된 경우가 몇 케이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만으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어렵고요. 또는 자가 치료센터에 가기도 어려운 거죠. 생활치료센터도. 왜 그러냐 하면은 유아, 젖먹이 또는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된 부모들과 같이 격리가 되어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조부모로부터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 엄마나 아빠는 감염이 안 됐는데도 아이와 같이 돌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어떤 격리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되는데 병원에 가기가 어렵지만은 돌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가에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자가에서 하느냐? 첫째 하나는 아주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아주 낮거나 중증으로 가서 사망이 된 경우가 우리가 한 케이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하니까 집에서 여건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께서 이것을 50대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많이 나오는 확진자들을 전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수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수용도 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반대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는 생활치료센터는 언제나 늘리고 줄이는 게 좀 쉬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위험군이 보호가 되면서 치명률이 거의 0.1에서 0.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늘리고 줄이는 게 쉬운 거죠. 그러는데 이제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가에서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자가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은 관리가 잘못되게 될 경우에는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어른인 경우에는 집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첫째 하나는 나 혼자 산다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산다이면서 능동감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갑자기 중증에 빠지게 될 경우는 이송이 될 수 있는 나 혼자 산다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면은 어떤 경우가 돼야 되냐 하면은 그 집에 돌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돌봄을 한 사람이 반드시 백신 접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집의 구조도 좀 따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돼야 되고요. 방이 몇 개 있고 방 하나를 완전히 내어주고 샤워할 수 있는데도 내어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은 청해부대와 같은 게 집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나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되려고 하면은 나 혼자 산다 같은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하고, 나 혼자 산다가 안 될 경우에는 집이 사용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백신 접종이 된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예. 집에서 청해부대와 같이 확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확진자는 집에 있겠지만은 확진 안 된 분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갖춰야 될 조건이 되는 데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데서는 자칫 확산을 부추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유보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생활치료센터는 늘리고 줄이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생활치료센터가 늘리고 줄이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해야지, 이게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덧붙일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만일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수만 명이 쏟아진다고 하면은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관리가 충분히 예. 가능하고,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피크를 찍고 이번 주에 다소 내려갈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심지어는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0명을 찍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위기 상황은 이제 우리가 경험할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자가에서 치료를 한다, 자가에서 능동 감시를 한다, 감염자들에 대해서 이건 저는 상당히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오히려 위험한 부칙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해부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발표를 보니까 문무, 대왕암, 장병 전원 중 그러니까 301명 중에 247명. 비율로 따지면 82.1%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무증상의 경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원한 장병이 16명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은 입원 장병은 16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부대원 중에서 82.1%가 감염 확진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에 입원한 16명, 입원한 것은 그 지역에 일단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데요. 입원된 16명 중에서 처음에 다소 중등도, 그러니까 중증은 아닙니다. 예. 다소 중등도, 그러니까 아마 산소호흡기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환자는 한 명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나마 이 한 명도 다소 호전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던 사람은 16명, 그중에 한 명은 다소 상황이 나빴는데 이것도 호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체 부대원 중에서 82.1%가 감염된 것은 맞고 16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맞지만 그나마도 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어서 예.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송기 2대를 보내어서 전 부대원을 한국으로 이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대원 전체에서 82.1%가 네. 감염이 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냐라고 하는 원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보도를 예. 국민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자가 검사 키트를 처음에 잘못 사용했나 보더라고요. 그 예, 부분 그런 게 때문에.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부대 내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가검사 키트를 써서 분명히 이제 공간을 둘로 나누었을 거예요.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라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뭐 A방에 예. 있고, 그 다음에 확진이 확실하다 그러면 B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B방에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이제 확진이 명확하겠죠. 그러면은 음성이 나온 사람은 A방에 계속 있을 건데, A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가검사 키트 때문에 감염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가 잘못 나와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A방에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초기 일본에 크루즈선에서 보았던 예. 상황하고 이제 유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섬처럼 갇혀서 그 안에서 계속 바이러스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시설이 있어서
PCR 검사를 해서 정확히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하면은 훨씬 안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청해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 다만 여기서 배울 점은 이와 같이 고립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해 부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금 해상에 나가 있는 함대에 대해서도 한번 해군이 조목조목 짚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